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남아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방역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특정 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대한 논의인데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은 다음 달 말쯤 논의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항 PCR 검사를 오늘부터 전면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공항 PCR 검사를 폐지한 데 따른 상응 조치로 보이는데 다만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증명 의무는 유지됩니다. 오늘 오전 경남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일대에서 규모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12번째 발생한 지진이며 지난 1월 강화에서 발생한 규모 3.7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규모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오염원 유입 경로의 하나인 선박 평형수 유입 차단을 위한 3중 장치가 가동됩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선박은 일본 수역에서 선박 평형수를 다시 교환해야 하고 입항 전 이동형 방사능 측정과 이후 14일 동안 정밀 감시를 받게 됩니다.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열풍을 일으키자 구글이 유튜브에도 AI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릴 모한 유튜브 신임 CEO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AI 생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항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최근 한중간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의 이런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1월 2일부터 실시해온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를 지난 1일부터 폐지한 데 따른 상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증명은 유지되는데 이는 한중 간의 입국 방역 갈등이 빚어지기 전부터 중국이 모든 나라에 적용해온 조치입니다. 중국 노선 운항 횟수 제한이 해제되면서 한중 간 하늘길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한중 노선 운항을 확대하기로 중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양국 항공사는 별도 제한 없이 종전에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에 따라 각각 주 608회 운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운수권 규모가 결정됩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 도착 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일본화한 조치도 지난달 28일 해제하면서 국내 지방공항과 중국공항 간 국제선 운행도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방역당국이 위기 단계 하향과 남은 방역 규제 해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감염병 등급 조정과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중증 화율과 치명률 하락 등을 반영해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단계 조정은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위기평가 회의를 소집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비대면 진료가 확대 추진됩니다. 정부는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섬, 지방 등 의료 취약지와 사각지대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9일 열린 의료현안 합의체 2차 회의에서 보조수단으로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합의했지만 이후 회의가 중단돼 논의가 더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8명인데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심각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북도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간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모두 7,456명.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2021년 0.95명에서 0.12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감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2021년 7위에서 지난해 14위로 급감했습니다. 각종 육아 복지 정책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을 수 없자 충청북도가 현금 지급이라는 유인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충북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에 걸쳐 1,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것이 비단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출생아 현금 지급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적 현금성 공약인 출산육아 수당으로 그동안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출생아 수의 62.5%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반대가 거셌지만 인구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육아 수당에 드는 비용은 도비와 시군비를 4대6 비율로 투입합니다. 다만 출생아가 많아 재정 부담이 많은 청주시는 그동안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차등 지원받던 보조사업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데 공감을 같이 했고요. 그 복지부의 사회부장위원회 최종 조정을 거쳐서 올해부터 2년간 사업을 시행한 이후 성과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지역은 물론 국가적 종망이 걸린 가운데 충북의 출생아 현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서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긴급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복지부는 경제와 사회복지, 육아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 5명을 초청해 2015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근본적 원인과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을 청취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7일에 같은 목적으로 전문가 6명을 초청해 1차 자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길 복지부 1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2030 청년 자문단과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비만 유병률이 남학생의 17.5%, 여학생은 9.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1년의 비만 유병률인 남학생 6.8%와 여학생 4.2%에서 각각 2.6배와 2.2배씩 증가한 겁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남성은 2011년 35.1%에서 2021년 46.3%로 늘었고 같은 기간 여성은 27.1%에서 26.9%로 다소 줄었습니다. 비만은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이고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7년 기준 소아청소년의 성장도표의 연령별 체질량 지수에서 95, 100분위수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2035년쯤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비만재단은 2일 발표한 보고서 세계 비만 아틀라스 2023에서 비만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단은 BMI가 25 이상인 과체중 인구는 2035년 40억 5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51%가 되고 BMI 30 이상인 비만 인구는 19억 1,4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2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같은 기간 5세에서 19세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 증가율이 전체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제21대 회장으로 이태식 한양대 명예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올해를 사이언스 플라자 출범 원년으로 삼고 과학과 문화, 예술이 함께 융합하는 국가대표 과학문화 광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외 과학학회들과 네트워크를 넓혀 과학기술 협력 외교를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과총내 과학기술정책연구소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나와서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설 경영학 석 박사를 취득했으며 한양대 교수와 대한토목학회 회장, 과총 부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회장의 취임사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통된 주제는 경제 성장과 생산성 제고입니다. 그 최선의 방책이 과학기술 혁신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30조 원, 국가 연구개발 예산 100조 원이란 규모는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규모로는 세계 5위와 6위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창한 과학기술 중심 국가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커진 만큼 개발도상국 지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엔진이면서 글로벌 공공재라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주한 외교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같은 저의 신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코로나19 이후로 뭐 웬만하면 모든 음식이 다 배달이 된다 이렇게 볼 정도로 네. 우리 요즘 배달이 굉장히 흔해지고 이제 뭐 배달 음식 이용도 잦아졌는데요. 네. 그런데 혹시 배달로 인해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족발을 한번 시켰는데 용기만 한 5-6개가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심한 경우에는 음식을 하나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용기가 10개가 넘게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배달로 인해서 이 쓰레기 배출량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배달앱 이용자 수를 이용해 보면 우리가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올 설 연휴였죠. 지난 1월 22일 이날 하루에만 어떤 한 배달 앱을 이용했던 이용객이 45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배달을 한 번 할 때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최소 수량, 네. 그러니까 3개로 가지고 우리가 추산을 좀 해보면 전국에서 하루에 1,300만 개가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달용 일회 용기는 대부분 음식이 묻어져 있는데 설거지를 하거나 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서 거의 대부분은 재활용이 안 되고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배달용 일회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이 다회 용기보다 최대 4.5배나 더 많이 검출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이 이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 용기, 다회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을 비교를 해본 건데요. 네. 일회 용기 한 개에서는 최대 29.7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질과 같은 용도의 이 다회 용기에서는 네. 최대 2.3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 건데요. 미세 플라스틱의 재질로는 용기의 주 재료인 이 페트 그리고 또 폴리프로필렌, 그다음에 종이컵에 코팅이 되는 폴리에틸렌 등이 나왔고요. 네. 대부분은 뭐 제조, 포장, 유통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같은 플라스틱 용기인데도 일회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검출됐다는 점이 좀 놀라운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미세 플라스틱을 좀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배달 용기 좀 어딘가 익숙하시죠? 네. 이 음식 종류에 따라 배달 용기가 다 다르게 오는데 이런 배달 용기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 노출량이 달랐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국탕류의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이 39개나 나왔고요. 뭐 돈가스류의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이 17개 정도 나왔습니다. 뭐 족발류의 경우도 미세 플라스틱 종류가 많은 만큼 그 용기 종류가 많은 만큼 미세 플라스틱도 26개, 26.5개나 검출이 됐는데요. 만약 국탕류 배달을 일주일에 내가 한 번, 또 그거를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배달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회 용기로 인해서 연간 4,000개 가까운 미세 플라스틱에 우리가
노출이 돼서 섭취를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배달 음식을 자주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쉬운 예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커피는 정말 하루에 여러 잔을 먹을 네. 정도로 안 마시는 날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회용 컵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게 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마시는 커피의 잔수가 평균 377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커피를 모두 일회용 잔에서 먹는다 이렇게 되면 2,600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함께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네. 아직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긴 한데요. 환경은 물론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플라스틱 일회용기의 사용을 줄이는 소비 습관을 좀 길러야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기사 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환경이나 건강이나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이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졌다는 소식이 4위에 올랐습니다. 요즘 날씨는 뭐 그야말로 산불이 일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날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겨울 가뭄이 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동에서는 뭐 건조 경보, 또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이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상태고 네. 강풍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원래 봄철에는 서쪽에는 고기압, 동쪽에는 저기압이 배치되는 계절적 요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초속 15m 안팎의 아주 강한 서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게 되면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국립산림과학원이 올해 산불 장기 예측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는 대형 산불이 경상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고요. 중부보다는 남부에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 울진과 삼척과 같이 이제 남부,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2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산림 주변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야겠고 등산객들은 작은 불씨에도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산불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위는 배우 유아인 씨 마약 검사 결과인데요. 이게 또 프로포폴 과다 투약을 검사하려던 거였는데 다른 종류의 마약까지 검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5일이었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유아인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감정을 의뢰했죠. 정밀 감정을 한 결과 프로포폴과 대마 성분에서 양성 반응이 보였던 것은 뭐 이미 밝혀진 사실이었는데 네. 당시의 정밀 감정에서 코카인과 케타민이라는 것도 함께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이 뒤늦게 알려져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추가로 검출된 이 코카인은 이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백색 가루입니다. 뇌 호르몬인 도파민을 활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코카인에 중독이 되면 피부가 썩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울장애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또 강력한 환각 증상을 일으키고 중독성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헤로인,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히고 있고 병의원에서 치료용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마약으로 취급되고 있죠. 네. 함께 검출된 케타민은 아직 이름이 조금 낯설 예. 수 있습니다. 진정제 혹은 뭐 마취제로 사용하는 이완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군용 마취제로 처음에 이 베트남전에서 미국 군인들에게 사용됐었고요. 이후로는 지금은 대표적인 동물용 마취제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케타민은 소량만 복용을 해도 사고력이나 행동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이 마치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내 몸을 바깥에서 보는 것과 같은 환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이 약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케타민은 특히 대뇌 변연계에서 이 감정과 기억을 연결해주는 이 기능을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환각 당시의 기억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성범죄에 빈번하게 악용되는 약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일어났던 이 성범죄에도 이 약물이 악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뭐 클럽 마약, 또 버닝썬 마약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케타민이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이 가벼운 약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이 과다 투여를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더는 아니라는 그 현실이 이제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위 소식인데 다음 주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주년이 되더라고요.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혔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이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국내로 유입되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바닷물 또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이 방역 감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동해, 서해, 남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3면의 전체에 걸쳐서 총 92곳 해역에서 해양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근해 40곳에서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항만과 연안 52곳에서 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먼 바다에서부터 연안, 항만까지 바닷물을 떠오면요. 이 분석실에서는 뭐 세슘이나 스트론튬, 삼중수소와 같은 이 방사능 물질의 농도를 측정해서 우리나라 해안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수산물이잖아요. 네. 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기존에는 100품종 5천여 건으로 이렇게 한정돼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 품종, 그러니까 한 8천 건 이상에서 수산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또 방출 지점 인근의 해양 환경 방사능을 직접 실측 분석하는 IAEA 확증 모니터링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채취된 1차 시료 분석을 지금 현재 해서 이 분석 결과를 3월 중으로 이번 달 중으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치밀하게 이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일본의 방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원래 당초 일본은 이르면 올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방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이 오염수 방류 시기가 6월 이후 그러니까 여름쯤으로 미뤄질 것으로 분석이 네.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 해양 방류의 명분이 되어줄 이 IAEA의 안전성 검토 종합 보고서가 6월 이후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현재 IAEA는 한국 연구진을 포함해서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이 모니터링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검증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IAEA TF팀에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 방사능 핵종을 처리해주는 시설에서 이 오염수를 처리하고 나면 그 오염수를 떠서 이 오염수의 방사능 핵종들이 잘 제거가 됐는지 우선 1차로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또 이 원전 밖으로 방류가 됐을 때 원전 인근의 어류, 해조류, 해저 퇴적물들과 같은 이 해양 환경에도 방사능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거를 추가 검증하기로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1월에 시료 채취를 마친 상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난 1월 각 나라 연구팀에게 이 시료가 배송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통관 등의 문제로 국내 연구진도 아직 분석을 시작을 못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TF팀이 6월에 공개하기로 했던 이 안전성 종합 보고서에 추가 검증 내용 그러니까 그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난 이후 인근 해역에 대한 내용들은 담기지 못하거나 혹은 종합보고서 발표 시기가 아예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 정부는 원래 당초 처음부터 IAEA의 보고서가 나와서 그 결과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 상황인 만큼 이 종합보고서 없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올 6월 이후로 방류 시점이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2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1위 소식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라는 소식이 이번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벌써 이미 한번 보도로 다들 들으셨겠지만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적어진 거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0.78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는 극히 적고 또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감소폭은 이에 따라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통계청이 앞서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원래 2031년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조건이 지난해 2022년 기준으로 인구 자연 감소폭을 10만 6천 명으로 잡았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인구 자연 감소폭이 1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보다 더 크게 인구 감소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5천만 명이 붕괴되는 시점은 당연히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정부가 지난 16년 동안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막지 못했죠. 그만큼 이제는 이 단순한 현금 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겠죠. 뭐 저 역시 지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입장으로서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뭐 고품질의 일자리, 안정된 주거 환경, 또 일가 가정의 양립과 같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변 환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면 뭐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말들은 또 특히 더더욱 와닿지 않는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뭐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단순히 출산 자체만을 현금 유입책으로 만약에 늘리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니 출산율이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실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달 안으로 이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 밝혔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서 대한민국 인구 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양우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일 오전 11시 27분쯤 경남 진주시에서 규모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경남 진주시 서북서쪽 16km, 주소로는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로 진원 깊이는 8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진도 2에서 4 정도의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12차례로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지난 1월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강한 규모입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영해로 유입되는 사례는 3중 점검 체계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선박 평형수를 통한 오염수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경우에도 이중 검사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가 국내로 선박 평형수를 통해 전파될 것이란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선박 평형수는 배에서 짐을 내릴 때 배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물을 주입하고 배에서 짐을 실을 땐 배에 주입했던 물을 배출하는 걸 의미합니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주입한 배가 국내로 입항해 배출하면 원전 오염수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은 그 인근에서 선박 평형수를 입수한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이후로 예상되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후쿠시마현과 그 인근의 아오모리, 이와테, 이바라키, 미야기, 치바 등 5개 현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일본 수역에서 선박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1차로 국내 입항 전엔 방사능 농도 분석이 1시간 안에 가능한 이동형 측정 장비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6개 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해서 국내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에는 이동식 방사능 측정 장비를 통해서 방사능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1시간 이내로 확인을 해서 하역 작업 여부를 판단하고요. 2차로는 14일 동안 시료를 정밀 분석해 추적,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동형 측정 장비에서 혹시 놓칠 수 있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실히 다시 확인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명시하고 적대 행위자는 파괴하고 해체하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사이버 적성국으로 명시됐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규칙과 인권을 무시한 이들의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민간과 정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며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지목했습니다. It also has substantial cyber capabilities that, if deployed at a minimum, can cause localized temporary disruptions to critical infrastructure inside the United States. 지난 10년간 중국은 사이버 활동을 지식재산권 탈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미국 국익을 위협하는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이란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는 정교함과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최소 요건을 설정해 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적대적 행위자들을 파괴하고 해체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규제 완화를 촉구해온 민간 부문에도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책임을 촉구해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자율주행차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자동차 협회가 2일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의 68%가 자율주행차에 대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5%보다 13%포인트 뛰어오른 것으로 2020년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그렉 브레넌 AAA 자동차 연구국장은 우리는 수년 전부터 급격한 신뢰 저하를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을 고려했을 때 전적으로 놀라운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챗 GPT 따라잡기에 나선 구글이 유튜브에도 AI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닐 모한 유튜브 신임 최고 경영자 CEO는 현지 시간 1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앞으로 몇 달 내에 AI 생성 기능을 통해 동영상에서 가상으로 옷을 갈아입거나 SF 같은 배경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아는 AI의 힘은 동영상에서 다른 이미지를 만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 모바일 반도체 기술 기업 퀄컴도 챗 GPT의 인기가 스마트폰에서 AI의 기능을 보여줄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관련 분야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어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한 리튼 테크놀로지 등 스타트업 10개 대표가 참석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초과 이익 공유와 중국 투자 제한 등을 제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이지만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를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가드렐 세부 내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반도체법의 최우선 목표는 세계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설비를 미국에 집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심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은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히고 수익 전망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조금을 1억 5천만 달러 이상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회계 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를 우선 공급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지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는 미국 상무부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오히려 그 다음에 규제라든지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뭐 물류 여자 묻기로라도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더 큰 문제는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간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세부 내용을 놓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현재 미국 측과 협의 중인데 이달 중에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 공장에 대한 후속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적재산권과 생산장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 반도체의 최대 고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시점에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다툼 속에서 요수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단순히 벽에 붙여놓은 바나나 하나가 12만 달러, 우리 돈 1억 5천만 원에 팔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 이야기를 아십니까? 바로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이탈리아 출신 조각가이자 행위예술가의 작품인데요. 위트와 역설적 유머가 넘치는 작품으로 종교와 정치, 사회, 미술계에 이르기까지 기존 권위에 대한 풍자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전시의 주인공이죠. 마우리치오 카텔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우리치오 카텔란 하면 일단 바나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작가가 바나나를 테이프로 벽에 붙여서 전시한 게 1억 5천만 원에 팔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동시대 논쟁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죠. 이 풍자와 역설의 대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바나나 설치 작품이 1억 5천만 원에 팔렸었는데요. 네. 이 작품의 이름은 코미디언입니다. 2019년에 열린 아트바젤에서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전시장 벽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바나나가 실제로 1억 5천만 원에 판매된 건데요. 이 당시에 이 바나나를 한 행위예술가가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는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예. 데이비드 다투나라는 아티스트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이 행위예술가는 배가 고파서 먹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은 작가에게 미안하지 않고 헝그리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로 부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바나나를 먹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바나나를 그냥 먹어버리네요. 네. 이게
해프닝이 크게 됐을 텐데 이 일로 더 작품가가 높아진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해프닝을 통해서 이 바나나 작품이 더 화제가 된 건 맞는데요. 네,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은 행위예술가에게 먹히기 전에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태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화제성으로 인해서 1억 5천만 원에 팔린 게 아니라 바나나가 가만히 붙어 있던 그 자체로도 이미 1억 5천만 원에 판매가 된 겁니다. 당시 이 작품을 설치한 빼로땅 갤러리의 디렉터는 이 일이 혹시 미리 계획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해당 행위예술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1억 5천만 원에 판매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작품이 진품임을 알리는 보증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바나나가 누군가에게 먹혀서 눈앞에서 없어지더라도 코미디언이라는 작품 자체가 가진 개념 자체를 보증한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갤러리 측에서는 해당 바나나가 사라져서 없지만 판매가 됐고 또 작품 보증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또 어차피 이 바나나라는 물질은 누군가 먹지 않아도 시들어서 사라지게 된다는 점도 감안했을 때 이 작품은 실물 바나나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겁니다. 바나나뿐 아니라 행위예술같이 실체가 사라져버리는 작품은 가치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걸까 궁금했었는데 보증서라는 게 있었군요. 그렇다면 모든 작품은 다 보증서가 있나요? 네, 보통 갤러리나 옥션 등에서 작품을 구매할 때 이 작품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구매한 기관 측에서 보증을 해주는 서류인데요. 이 옥션의 경우에는 보증서가 없는 작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둡니다. 또 대부분의 작품은 보증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감정서와 보증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 보증서의 경우에는 해당 작품을 판매한 갤러리나 옥션 등에서 이 작품의 진품임을 보장한다라는 서류라면 이 감정서는 전문적인 감정기관, 그러니까 한국감정협회 등을 통해서 실제로 감정을 진행한 겁니다. 네, 진품을 보증하는 서류가 있다니까 왠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우리치오 카텔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마우리치오 카텔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 작가의 작품을 한 번 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죠. 이 작품 자체로 보는 이에게 큰 충격을 안기는 동시에 익살스럽게 질문을 던지는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이탈리아 출신의 예술가입니다. 주로 조각과 설치 작업을 하는데요. 1960년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태어나서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80년대 초에 목가구를 디자인하면서 경력을 쌓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술계에서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스타 작가 반열에 오르는데요. 이 장르를 넘나드는 전위적인 작업과 특유의 유머 감각이 특징입니다. 네, 카텔란은 작품 속에 강한 풍자와 역설을 담으면서 이 마르셀 듀샹 이후 가장 똑똑한 아티스트로 현대 미술계에서 논란과 또 인기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운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교황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하거나 또 벽에 박혀 있는 듯한 경주마 작품 등 시각적으로도 또 관념적으로도 충격을 주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카텔란의 작업에는 늘 여러 논쟁이 따라오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카텔란의 작업 의도이기도 하거든요. 이 카텔란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에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고 또 담론의 장을 만드는 겁니다. 네, 때문에 미술계와 대중들은 이런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업과 전시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몇 가지 작품만 봤는데도 아주 특이한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작은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9번째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린 작품인데요. 바로 교황이 거대한 운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것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에서 교황은 손에 십자가 형태의 지팡이를 가까스로 쥐고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레드카펫 위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있는 모습이 마치 겁에 질려 있는 듯한 이 작품은 1999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특히 이 교황은 실제 인물인 요한 바오로 2세를 본따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작품이죠. 종교인들과 더불어서 일부 대중들 또한 신성 모독에 대해서 이 작품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출생 국가이기도 한 이탈리아의 뿌리 깊은 종교인 로마 카톨릭교에 대해서 풍자하고자 했습니다. 네.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걸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네, 이 작품은 언뜻 보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남학생처럼 보이기도 하는 작품인데요. 네, 그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사실 남학생이 아니라 아돌프 히틀러인데요.
네, 역사상 최악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히틀러가 하늘을 보고 손을 모은 채로 마치 참회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현실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던 일이죠. 이 히틀러는 살아생전에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카텔라는 그런 히틀러가 용서를 구하는 듯한 이 비현실적인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과거의 실수를 잊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상기시키고 담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히틀러 역시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사람이죠. 이 카텔라는 이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비틀어서 눈앞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걸 표출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교황부터 히틀러까지 실존 인물의 상상을 더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작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카텔란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리움미술관에서 새해 첫 전시로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첫 개인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2011년 구겐하임 미술관에서의 회고전 이후로 최대 규모 전시라고 합니다.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주요 장르인 조각과 설치뿐만 아니라 벽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총 38점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바나나를 설치한 작품인 코미디언을 포함해서 오늘 소개한 모든 대표작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전시되는 코미디언은 다른 바나나로 네, 다시 만들어 전시를 하는 거고요. 네. 네, 오늘 다룬 작품들을 다 만나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최근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과 같은 조형물들에서 오는 충격이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전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셔서 많은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 이어진 빙하기에 북극 바다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염도와 산소 농도가 모두 낮았다는 점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서북극해 심해에 퇴적된 모래알 크기 탄산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과거 빙하기 때 해수의 염도가 약 2%였고 심해에는 산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닷속 산소 농도가 낮으면 이산화탄소가 해양에 유입돼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며 이 때문에 빙하기가 유지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기후변화의 요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300년쯤엔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져 지구온난화가 빨라질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연구팀은 기후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결과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기후변화로 비가 많이 내리고 해류가 느려지면서 바다의 표충수와 심충수가 섞이지 않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결과 표충수는 이산화탄소로 포화돼서 알칼리 성분으로 바뀌어 바다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바다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흡수해서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금속 소재를 자유롭게 연속적으로 3D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과 창원대, 한국기계연구원 공동연구팀은 녹은 금속의 표면 장력과 응고 부피 등을 계산하고 이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해 펜이 움직이는 모든 방향으로 금속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금속 프린팅처럼 한 층을 쌓고 냉각한 후 다른 층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금속이 굳기 전에도 소재를 쌓을 수 있어 프린팅 시간이 단축되고 층 간 경계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국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기업 테크로스가 전기로 물을 분해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상반기부터 수전해 기술의 핵심인 분리막 기술을 고려하고 고성능 분리막 소재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수전해 기술 등 다양한 수전해 기술의 분리막 소재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춘3월입니다. 3월의 첫 주말에는 볼에 닿는 바람까지 따뜻하게 느껴져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외출하실 때는 일교차에 대비해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고 이번 주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니 마스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